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 오늘도 한인권 전문가님을 모시고 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인권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선생님? 오늘은 소수자의 인권,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 인권, 그리고 평등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차이를 존중할 수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이주민의 인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등권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권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함께 보시죠. 헬렌 애덤스 켈러. 헬렌 켈러라고 하면 장애를 이겨낸 기적의 여성으로 기억하지만 역사 속의 헬렌은 사회운동을 실천한 진보적 지식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자 미국 백인들이 수많은 흑인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배자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윌슨 대통령의 도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88살의 숨을 거두기까지 장애인 복지 사업과 함께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헬렌 켈러는 평생 동안 FBI의 감시를 받았고 미국 정부는 그의 활동과 발언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보수 세력은 그녀가 진보적인 투사가 되는 것보다는 다만 장애를 극복한 기적의 여인으로만 남아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소수자의 인권. 나상진 씨, 영어로 마이너리티가 뭔지 알고 있나요? 그럼요. 소수자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한자로는 단순히 수가 적은 사람만을 일컫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지만 소수자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그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숫자는 적어도 거꾸로 다수를 압도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소수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숫자는 많지만 지배 집단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을 때는 소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차별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백인과 흑인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차이뿐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의견도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차이라고 합니다. 사회는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바라본다면 차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우월하고 다른 쪽은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든지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생각하면 차별이 됩니다.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학력 차별, 인종 차별 같은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소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여성, 어린이,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주 노동자, 원주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극복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차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 아동의 인권. 근대 시민혁명에서도 인간의 범위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인권의 이해 시간에 설명해 주셨죠? 와,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지만 점차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1848년 미국 샌디커폴스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권리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이 대회에서는 여성이 재산을 소유할 권리, 계약할 수 있는 권리, 이혼했을 때 자녀를 양육할 권리, 배심원으로 활동할 권리,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90년에는 전미 여성 참정권 협회가 만들어져 미국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계속되면서 여성들의 투표권이 인정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성에게 참정권 같은 권리를 인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성은 여전히 가정과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낡은 관념과 관습이 삶을 억누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여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2기 여성운동이 일어났어요. 1기 여성운동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2기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교육, 취업,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겪는 차별을 실질적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1960년 무렵 미국에서는 16세 이상인 여성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직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남성보다 여전히 적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만 강요받았죠. 여성의 역할을 고정화시킨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2기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찾으려 한 운동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성의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도 만들어집니다. 1979년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분야를 포함한 어떤 분야에서도 성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성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가사 책임에 관한 남녀 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언제 여성 관련법이 제정되었나요? 한국도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1987년에 남녀 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고,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의 인권 신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문화적, 관습적 차별과 여성들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여성들은 혼인, 임신, 출산 등 여러 이유로 고용과 보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죠. 심지어 직무 수행과는 전혀 관계없이 신체 조건이나 결혼 여부 등으로 여성 노동자의 채용을 제약하기도 하고요. 이런 차별과 제약은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 활동에 차별을 가져와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직업 선택을 위한 진학의 기회 등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관행과 인습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많아지고 사회적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으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나 편견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근대 시민혁명에서 말하는 인간의 범위에는 어린이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인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지만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어린이 또는 청소년기를 인식하게 된 것은 근대 이후에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인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린이의 등장에는 몇 가지 사회 변동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학과 과학의 발달에 따른 유아 사망률의 감소는 주목받지 못했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높였어요. 또한 가정이 아주 중요한 경제 생산 단위였던 시대에는 어린이 노동 역시 중요했으나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어린이 노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또 국가적 과제로서의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도 기존의 관념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독자적인 인생의 단계로서 어린이 및 청소년기를 인식하고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정환 선생은 1923년에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으로서 예우하고, 둘째로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지하며, 셋째로 어린이들이 가정이나 사회적 시설에서 고요히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었네요. 국제사회는 7대 원칙을 담은 1948년 어린이 권리 선언, 10대 원칙에 1959년 어린이 청소년 권리 선언을 채택하면서 조금씩 인식의 전환을 맞게 되고 빈약했던 권리의 내용을 확대 보완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겠네요. 안타깝게도 어린이 청소년 권리 선언이 채택된 이후에도 어린이들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이에 유엔은 1979년을 국제 어린이의 해로 선포하고 어린이 청소년 권리에 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자는 제안을 통해 1989년 11월 20일에 유엔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첫째,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협약이라는 점. 둘째,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 셋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장 장치들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국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 인권. 과거에는 지금보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안 좋았죠. 네, 장애를 개인의 불운, 전생의 죄의 결과로 바라보기도 했던 먼 옛날에는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출범과 함께 장애인의 인권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세계인권선언에는 장애인일 경우에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1966년에 만들어진 국제인권규약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1975년 12월 9일에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장애인 인권 선언을 채택한 바 있어요. 여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기능적인 정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장애인이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애인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애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어요. 장애인들은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장애인들끼리만 교육을 받아야 했죠.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 학생 부모와 장애인 운동가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장애 학생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교육은 장애 학생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장애 학생을 격리시키면 다른 아이들이 그들을 만날 기회도 드물어져 결국 장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러한 비판이 받아들여지면서 통합교육이 실시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재활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 직업활동, 각종 문화와 여가 활동들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험이나 취업, 입시 제도 등에서 아직도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해 개선을 뒷받침해줄 여건 조성이나 기술 진보, 제도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주거 공간의 개선 문제와 같은 경우 장애인 개인의 몫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비장애인들과 균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접근권에서 구체적인 권리가 하루빨리 확보가 되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의사표현 및 정보 활용 수단으로서 통신이나 컴퓨터 이용은 물론 수화 통역이나 자막, 점자 및 음성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해요. 또 공공시설 및 대중이용시설에서도 장애인의 출입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없앰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접근권의 보장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소수자 인권과는 달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노인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노인을 위한 국제인권규약은 채택되지 않고 있지만 노인 인권에 관한 국제 원칙과 계획, 법률, 그리고 노인 인권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통해 노인 인권의 영역과 세부 권리 내용을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969년 백악관 노인회의에서 채택된 미국의 노인 헌장에서는 노인의 권리를 9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각자의 능력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노후 생활의 궁핍을 면할 수 있는 권리, 여가 교육 및 의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노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가족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정신적, 경제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독립해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생존이나 사망 시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권리, 노후를 풍부하게 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그것이죠. 현재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한국에는 특히 노인 인권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요.
고령 인구의 증가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중요한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고령화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대비가 소홀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 문제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노년기라는 특정 연령대에 속해 있는 노인은 다른 연령대와 다름없이 인간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로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둘째, 노인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로 안정된 주거권을 보장하고 넷째로 교육 및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권, 이동권 등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다양한 교육과 여가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 마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국가의 국민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자를 이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미등록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군요. 처음 입국할 때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입국한 다음에 노동 관련 비자를 받지 못해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민에 반대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민을 규제하고 불법 체류자에게는 강제 추방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그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 나라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등록 체류자이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만약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산업연수생 제도를 계기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또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국내로 들어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한국 사회도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의 증가로 인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시화되고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이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비인간적인 대우, 국적 및 피부색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이 겪는 편견과 어려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평등권. 루키즘은 21세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차별이라 할 수 있는 외모 지상주의를 일컫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외모에 몰입하는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모가 개인의 능력 중 하나로 치부되고 취직이나 결혼, 대인관계 등 인생의 주요 지점에서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작동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반영하는 루키즘은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획일화된 미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외모를 평가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지닌 선천적인 특징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모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느끼는 차별은 바로 학력이겠죠. 네, 공무원의 임용시험이나 기업의 각종 채용 기준에서 학력을 암시하는 규정들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대기업들이 있고 일부 공무원 시험에도 학력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공직사회나 기업의 요직은 특정 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저학력 계층에 많이 분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이는 또 다른 불평등 구조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학력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취업이나 승진, 임금 등에서 눈에 보이는 학력이나 외모 등에 의한 차별 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력이나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편견 및 차별의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 외에 어떤 소수자 문제가 있을지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해보세요. 입력한 의견은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수에 의한 지배가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억압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